오늘의 한 이슈를 전문가들과 함께 정리해보는 뉴스메이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지수 경제부 기자와 집중 진단해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메르스 이제 좀 잦아들만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밤사이 네. 또 환자가 또 늘었죠. 네, 우리 윤앵커의 바람이자 우리 국민의 바람인데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는 이제 122명이고요. 14명이 늘었습니다. 그 14명 중에 8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이 됐고 네. 현재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발생된 이제 사례를 보면 그 외래 환자가 이제 감염이 된 것과 있고 네. 또 이제 임신부가 감염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판정, 양성 판정 왔다 갔다 하면서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했던 경찰관이 추가로 감염이 된 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격리 대상자는 네. 현재 3,800여 명이 됐고요. 이제 하루 전에 비해서 360여 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이제 300여 명 늘어나서 현재 9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와 관련된 병원들 발생됐느냐, 경유됐느냐 전부 5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숫자도 숫자지만 사실 김 기자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그동안에는 환자가 이제 응급실을 중심으로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외래 환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에 있다가 와서 치료를 받고 간 분 중에 확진자가 됐다는 거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네, 그게 이제 지난달 27일이고요. 이제 70대 여성이 집에서 그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외래로 갔습니다. 그 이제 정형외과 질환 때문에 간 건데 네. 지금 한 30분 전에 연합에서도 이제 속보가 떴는데요. 지금 삼성서울병원 그 여성이 응급실 구역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 그리고 이 27일은 이제 14번 환자로부터 그 여성이 좀 감염이 됐다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14번 환자가 설사 증상이 심해서 화장실을 갔다. 물론 남성이고 여성이고 화장실은 다르지만 네네. 그게 응급실 구역이라는 게 좀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급실이랑 정형외과는 1층이지만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네. 중간에 영상의학과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X선을 찍기 위해서 영상의학과를 들렸고 또 이제 14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영상의학과를 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기 전파가 아니라 네. 14번 환자의 어떤 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돼서 엑스레이나 다른 의료기기 아니면 문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서 그게 전파가 됐으면 우려했던 이 공기 감염이 아닐 테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또 14번 환자를 통해서 감염된 의료진을 통해서 이 여성이 이제 감염이 됐으면 공기 감염이 아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또 WHO에서는 병원 내에서의 공기 감염은 좀 주시를 해야 된다 하기 네. 때문에 지금 빨리 이 동선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외래 환자가 감염 확진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일단 그 동선 자체가 응급실하고 좀 겹쳐져 있는 곳에 들렸던 게 정황이 있다. 네. 그런 측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김 기자,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 확진자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평택에 사는 현직 경찰관인데요. 네. 1차 때, 2차 때 양성과 음성을 반복하면서 여러 병원을 네, 돌았습니다. 전전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지역 사회에 감염 우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평택 경찰서의 이 경찰관은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했는데 같은 병원에 재입원을 할 때 네. 좀 더 우리가 그 이제 병원 측에서 좀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 과정이 소홀했던 것으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고요. 왜 음성에서 양성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좀 의견이 그렇죠. 분분한데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재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양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거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검체 가래를 뱉어서 그걸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래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이제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속 안에 기도에 있는 것을 검출해 냅니다. 살짝 긁어서요. 그런데 그 긁었을 당시에
바이러스 양이 적으면 음성으로 나온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했다는 것이 있고 아무튼 지금 음성과 양성을 통해서 입원과 퇴원을 들락날락했고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게 좀 기자로서 볼 때 요거는 좀 주시를 해야 되고 그만큼 보건 당국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 네,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 계속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우려가 높아지는데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또 최초로 세계 최초라고 그러는데 임신부 중에 또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자꾸 좋지 않은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임신부, 또 이 임신부는 이제 40대 임신부입니다. 좀 고령이죠. 고령 임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가뜩이나 임신부들은 면역력이 취약합니다. 특히 이제 몸 안에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르스에 걸리기 쉽다는 그런 게 있고 네. 그렇지만 다행인 게 엄마가 걸렸어도 아이는 걸리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 2건 정도 그 임신 보고 사례가 있었는데 그 태아 감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듣던 중 아무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요. 황 소장님, 사실은 이제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지금 뭐 오늘도 안심병원을 또 지정을 해서 내일 또 발표를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방미 계획을 연기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컨트롤타워 문제 이거 좀 해소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그 미국의 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아베 수사 총리가 방문하고 난 직후에 이제 한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취소를 하고 연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국내의 여론이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이 관료 사회가 메르스 발병 이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믿음을 못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국위가 약간 실추가 된다든지 또 뭐 어쨌든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부의 신뢰도가 약간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이 결정을 하는 부분에는 직접 전부 챙겨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그 외래 환자가 감염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음성과 양성을 번복되는 이런 어떤 환자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유력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격리 단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병원과 집 사이를 이 출퇴근을 안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병원 내 감염 경로 같은 경우에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기 감염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기 감염이 메르스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패닉은요. 아마 대중교통수단 올스톱부터 시작해서 실내 뭐 민간 건물도 뭐 전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올스톱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삼성병원의 이 응급실과 또 정형외과 또 그 사이에 이 영상 촬영 어떤 팀 이렇게 전부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저렇게 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지금 메르스가 주고 있는 심리적인 공포 이것이 결국은 소비 위축이고 경제가 이렇게 다운되면서 올해 0.8% 정도의 이 GDP 이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이 대처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소장,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컨트롤 타워 갖고 논란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컨트롤 타워냐? 누가 전체적인 상황을 주도하느냐?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가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 얘기했거든요. 논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방미 연기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잘한 조치다. 물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추후에 다른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 그 결정은 굉장히 단호한 결정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총리가 부재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든 최종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타워가 지금 뭐 차경환 부총리가 지휘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결국 대통령한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메르스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병원 내에서 2m 이내에 네. 뭐 기침이나 뭐 이렇게 비말, 침이나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그 옮겨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그 상황들이 막 그 새로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료진들이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당국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타난 그 매뉴얼대로만 있을 것이다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또 상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 병원 정보 공개를 너무 늦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14번 환자로 인해서 이른바 슈퍼 전파자라 슈퍼 전파자라는 네.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 결국은 삼성병원을 갔던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인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결과적으로는 전부 전염이 됐고 14번 환자는 이제 슈퍼 전염자라는 이런 그 오명까지 쓰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보 공개, 그다음에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입니다.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으로 다 퍼졌어요. 저희 고향하고 가까운 전남 보성도 가 있고요. 네. 확진자가. 그다음에 경남에도 있고요. 이미 이제 전국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확진을 받기 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들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국자와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뒷북 행정 아니냐 이런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 거로 보입니다. 네네. 예, 제가 지금 볼 때는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메르스, 애초에 이제 발병지 사우디와 그다음에 한국의 메르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는 되지 않고 거의 일체 95.8% 이상 네네네. 일치한다는 거 그렇다는 게 아닙니까? 의료진의 그렇지만은 이미 한국의 이 풍토에 맞게 일종의 한국의 풍토병화 이렇게 적응해 갔다고 봅니다. 중동에서의 그 병원의 문화는 굉장히 다르죠. 거기에는 이 간병인도 없고 그냥 병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하고 면회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식으로 중동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또 지금 기온도 한국이 지금 5월달, 6월달 기온이 중동보다도 더한데 네. 처음에는 건조하다가 이제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기 때문에 습도가 높으면 메르스 감염이 중동하고는 다른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습도 속에 바이러스가 포함이 돼 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중동하고는 다르고 어쨌든 지금 WHO라든지 세계보건기구 같은 이런 조직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의 메르스 양상은 여태까지 메르스가 그 연구 보고된 네. 그런 어떤 행태들과 굉장히 다르게 전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처음 겪는 양상에서 정부가 대처해야 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병이 메르스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병원을 추적하고 환자가 갔던 행로를 다 추적하고 그냥 슈퍼 감염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양상이지 네. 않습니까? 과거에 사스나 신종플루하고는 아주 종류가 다르고 네. 사스하고 신종플루는 그냥 번질 만큼 번지고 거기에서 그냥 자연 치유돼가는 양상을 했지만 이건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정도 뭐 결국 센 독감인데 이 수준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메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때에 대비하면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얻고요. 네. 또 우리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일종의 임상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좀 차분하게 네. 대처를 해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도 이 빈틈이 있어서 계속 거기에서 환자나 확진자나 또 그 격리자나 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 빈틈이 제가 볼 때 1, 2주면 추적이 거의 다 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80% 이상은 추적이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네. 대응을 해가면 완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좋은 쓴 약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김 기자,
이런 지금 벌써 발생한 게 지난달 20일이니까요. 벌써 한 2, 3일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정말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저만 해도 큰 비용을 들여서 끊어놓은 지금 운동도 못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보건을 담당한 기자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됐다. 근데 그게 좀 긍정적인 어떠한 모티베이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이게 메르스 때문에 뭐 각종 회식이니 외출이니 네. 다 자제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이제 커피숍 가면 그 이제 시럽이 있잖아요. 네네. 시럽. 근데 여기저기 곳곳에 손 세정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짜서 우리가 손을 닦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위생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게 각인이 됐나 봐요. 시럽이 세정제인 줄 알고서 손에다가. 꼭 짜서 네. 했다는 그런 해프닝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너무 우리나라는 좀 그런 보건 위생에 대해서 취약했고, 뭐 감염내과 교수, 의료진만 해도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전국에요? 전국에. 네. 모든 전문의가요. 상당히 좀 낙후된 거고, 그만큼 뭐 국민들의 의식도 좀 많이 후진적이었던 게, 예방의학적으로서도 많이 후진적이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회식 문화, 외출 문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 그냥 웃고 말았는데 네. 지금은 다 같이 노려봅니다. 저 침이 나한테 오면 저게 혹시 어떤 간염이 되지 그래서 꼭 않을까?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메르스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참 남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그래서 좀 이게 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훈을 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쓴 약, 우리 네. 윤혜커가 지적했듯이 좀 쓴 약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반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이어 보건 분야의 어떤 후진성을 하나씩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나 각자의 분야에서 좀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권 뉴스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사실 이번에 컨트롤 타워 문제의 어떤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김 교수님, 사실 이제 어제로서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12일 날,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를 열거하자. 근데 야당에서는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대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다 했고요. 물론 네. 부적절하고, 물론 그 원정이 100점이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적어도 뭐 70점 정도, 60점 정도면 된다면은 지금 전 국민이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총리 후보자를 안 해주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야당한테, 야당이 집권을 한 번도 안 해본 세력 같으면 뭐 발목 잡기 하고 떼쓰기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집권을 해본 세력 아닙니까? 10년 네. 동안. 그 전에 그 김종필 총리 또 인준 안 해줘갖고 6개월씩 서리로 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야가 그리고 청와대가 전부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승적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12일 날 처리해 주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럼 선생님, 옳은데 실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5월 26일 날 네. 그 임명이 됐기 때문에 내정자로 2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기한 날이 휴일이게 되면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월요일이네요. 할 수 네. 있는데요. 지금 뭐 이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내정자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런 하자들이 처음 등장한 하자라거나 또 대중이 모르고 있던 이런 하자가 아니라 여태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황교안 내정자 자체로서 뭐 완벽하지 않은 후보죠. 몇 가지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에서 청문회를 통과할 때 그 장관이나 총리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관 예우를 얼마쯤 받았으면 통과되고 안 되냐 액수 기준이 네, 있습니까? 네. 또 군대를 갔다가 빠졌는데 수상하기는 한데 어디까지 빠졌으면 그때 거기는 아웃이고 살아나느냐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때 정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웃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도 했죠. 근데 지금 그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또 이것이 지금 경제에 미치거나 또 대외 신인도 실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상황에서 대승적 경지에서 야당이 협조해서 내일 이양 통과시킬 것 내일 한다는 게 낫겠죠. 저는 대통령이 메르스 때문에 안 가기도 했지만은 안 간 이유 중에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이 총리 내정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부재 중에 만약에 14일 날 가셨는데 15일 날 표결을 했을 때 이상한 상황이 좀 벌어질까 봐 그런 부분에 관한 우려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지금 그 국회법 시행령에 대한 자구 조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를 불러가 자구 조정하는데 저 부분을 또 이 만약에 자구 조정을 해서 이 청와대로 보냈는데 대통령이 부재한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 혼선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양상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도 대통령이 이 방미를 연기한 이유 중에 뭐 간접적인 이유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씩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눈앞에 닥쳐 있는 국민적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는 쪽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자, 국회는요. 이렇게 메르스가 번지고 있는 와중에 5월 29일 날 왜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이 시점에 이거를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습니까? 그 총리 문제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국민의 삶에 태행적이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미치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사실 우리 황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국회법 개정안 그 역시 참 뜨거운 감자인데 정의화 의장이 오늘 넘기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여야 수뇌부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답이 안 나온다. 예. 그 원안대로 정부로 이송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로 이송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공포를 할 거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로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오면 이제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되잖아요. 아예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9대 국회에서는 그게 법안이 폐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결을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내서 수정 의결을 할 수도 있는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은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한테 오겠죠. 물론 국회로 넘어오긴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고심이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유불리를 떠나가지고요. 국회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이 통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수정 변경을 갖다가 요구한다라고 고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시켜 놓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 자구를 갖다가 수정해서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 그 다음에 처리한다를 갖다가 검토하여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넣어서 강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법의 그 안정성이나 법의 엄격함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국회에서 법 통과시켜놓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불러다가 여기 뭐 복덕방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자구 조금 바꾸자, 액수 조금 바꾸자 이렇게 해서 법안 내용을 갖다가 바꾸어서 행정부에 통보하고 그리고 서로가 강제성이 없다고 구두로 확인하고 이게 어디 아프리카입니까? 이렇게 법을 처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든 이 의장은 무리한 현재 법을 집행하시는 입법부의 수장이 이런 식으로 자구 조정을 해서 적당히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행정부에 보내고요. 대통령은 뭐 여기에 대한 생각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하고 오히려 지금 야당의 입장이 여기에 맞다고 해요. 야당은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우리가 또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 페어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대로 맞다고. 하자. 그렇게 가는 그게 맞죠.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강제 규정이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에 강제 규정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처벌 조항이 없는 겁니다. 국회법 98조 2의 3호 그 조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어야 강제 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문구를 다시 검토하여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완화시킨다고 해서 강제 규정된 게 뭐 강제 규정이 아닌 걸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정확하게 정부로 보내고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면 행사를 하고 아니면 수용을 하되 무슨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취지에 맞게 국회는 국회대로 처리하고 행정부는 또 행정부대로 처리하고 또 법은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자.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한 선례를 남겨야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에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이 애매할 때는 국회에서 그냥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가 국회의장을 통해 가지고 자구만 수정해서 넘기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률안 제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한번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했죠. 원내 인사, 원외 인사로 해서 지금 구성을 했는데 황 소장님 사실 또 인선을 놓고 개파, 친노 인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김건택에도 있고 또 이 외부의 교수도 계시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조국 또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30대를 대표하는 위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그 친노 운동권 출신이 과반수 이상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조국 교수가 자기도 위원회 중에 한 명에 불과한데, 물론 조국 교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야권의 일종의 폴리테이너이자 담론 형성가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분이죠. 네. 그런데 조국 교수가 이야기한 뭐 4선 이상 용태, 또 뭐 20, 30% 전략 공천, 또 이 완전한 국민 경선,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 배제, 그리고 이제 뭐 이 전체 40% 정도를 그냥 다 교체하겠다. 이런 안을 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요. 이 비노나 비주류에서 봤을 때는 자, 4선 이상의 비주류 중진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또 우리만 40% 바꿀 거 아닌가. 또 전략공천 20% 이거는 친노만 박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또 하자 있는 사람 교체. 여태까지 친노 하자 있는 사람들 교도소 갔다 와도 다 공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빼고 지금 또 이 기준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을 갖다가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어느 쪽에 사실상 정서적으로 가까웠고 또 다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신뢰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 10명을 보고요. 제가 그래도 여의도에서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요. 그 보면은 친노죠, 친노. 친노다. 네, 네. 그러니까 범친노인데 그 왜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일단 선거에서 매번 패배를 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하고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친노 패권주의다. 그다음에 중도색을 안지 못하는 정당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그걸 해결하려고 만든 게 혁신위원회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혁신위원회 멤버가 오히려 친노를 강화하고 친문재인 세력이 더 많고 뭐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과연 혁신위를 왜 띄웠는지 이런 의심도 좀 들고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좀 그 대표직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 용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오히려 혁신위원회가 그러니까 진보가 강화되고 친노 패권이 강화되고 그래서 중도 세력을 더 안지 못하는 정체성에 있어서 더 편협한 이런 상황으로 더 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야권의 핵심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수권이 가능한 정당입니다. 집권이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당이 안정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스펙트럼을 좁히고 강경투쟁을 강조하고 그 선명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만년 야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비노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과 뭐 이런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이 비판이 자칫 시간이 끌어지면 네. 마치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집안 부부 엄청 싸우잖아요. 싸우면 집안 식구들이 그만 싸우고 이제 이혼해라. 뭐 이렇게 말하듯이 국민들이 친노와 비노가 너무 당내 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면 네.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각자 가서 해봐라.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이번 혁신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당내 통합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고 분열의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문제 김상곤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좀 물론 그런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모습을 봐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 누구를 용퇴시키고 어느 기준으로 자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야당이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 공천을 하기 전에 어떤 양식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변화할 것인가 그걸 먼저 정하고 그 변화의 장애물이 되는 계층이 어딘가 네.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사람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단지 사람을 놓고 그 기준을 갖다가 정한다면 이것이 그냥 혁신위원회 기간이 이혼 숙려 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